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요즘 그 원래 라디오를 잘 안 듣는데 네. 요즘 그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라는 오. 프로를 듣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따뜻하게 즐겁습니다. 사장님의 박수 다른 한번 주시죠. 아주 그 공적인 변화 생활 속에. 제가 이거 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우리 사장님 목소리는 참 봄과 네. 가을 요런 때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신 되게 것 같아요. 나른해서 식곤증이 오는데 어. 그러면 더 졸리다는 거 그것만 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답. 아 근데 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그냥 사실 뭐 과안토크를 하기 전에는 그냥 19일이었는데 오늘이 또 이렇게 서거일 아닙니까? 서거일이고 중요한 날이고. 누구의 우리, 서거예요? 다윈. 오, 기억하셨네요. 다윈 정말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다윈의 서거일이라서 88년 전 바로 오늘 제1회 과학의 날 행사를 했던. 예, 그래서 사실 뭐 과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틀 뒤가 지금 과학의 날이라서 사실 그렇죠. 너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 주간에 굉장히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따로 모이셔서 무슨 파티를 하시거나 뭐 그런. 다 흩어져서 강연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아, 그게 중요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오늘이 또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또 뭐 과학의 달이니까 4월은 네. 과학 관련 행사들이 많잖아요. 요때는 이제 저도 조금 바빠집니다. 네, 사이언스 앵커다 보니까 요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행사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사회자가 또 필요하잖아요. 행사 행사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인재를 네. 불러주시면 제가 사장님 알바 새로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월 달에는 좀 대타를 구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매출도 안 나오는데 이거 혼자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요즘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요. 지금 제철이네. 그러니까요. 좀 많이 외진 불러주셨으면 알바한테는 좋겠어요. 물 들어올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적어야지. 과학 행사에 이런 고급 인력을 잘 사회적으로 안 네, 써가지고. 왜냐면 돈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렇게 출연료가 비싸진 않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자, 그동안 이제 계속 나오실 거죠?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바 열심히 하는 걸로. 예. 자, 우리가 그동안 과학토크에서 네. 이 과학의 달, 또 과학의 날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뭐 너가 나오는 방송 보면은 이제 과학의 달이 언제고 과학의 날이 언제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 어깨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네. 네. 반복 학습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얘기해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딱 얘기해 주시니까 듣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왜요? 예,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조금 더 이제 잘해야 된다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라도 헛소리 좀 그만하고 좀 진지하게 이상한 개그 하지 말고 좀 그동안 진지하게 소리를 하셨어요? 안 한 거로 받아들이시면 너무 좋은 거고요. 아니 아시나에서 본인이. 뒤에 한 방이 그냥. 독특한 개그. 예. 자, 오늘은요 과학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조금 이제 낯설 수도 있는 그리고 조금은 좀 어둡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다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아주 멋진 분을 모셨는데 먼저 모시고 인사 나눠볼까요? 자, 오늘 과학토크의 특별한 손님,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의 김태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멋진데요?
이제 이름이 좀 아주 거창하죠. 네네네. 과학사 연구소가 아니고 과학 문명학 연구소냐. 네. 그거를 궁금해 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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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예, 궁금증을 일단 강요하고 네.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과학사 연구소 이래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학사라고 하면 딱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뉴턴, 아인슈타인, 네. 다윈 삭삭삭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도 과학 전통이 있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과학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서양을 얼마큼 따라잡았는가 이런 식으로 좀 질문 자체를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건 간에. 과학을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서양 것을 얼만큼 따라잡았는가, 격차를 얼만큼 좁혔는가 그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심지어 서양 과학을 전혀 모르던 시절에도 다 자기 문제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씩 발전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는 더 좋은 용어가 없을까 하다가 이 한국 과학 문명도 더 큰 한국 과학 문명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은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과 다르더라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붙인 이름입니다. 야, 오늘 교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모셨던 게스트분들 중에 가장 긴 인사말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문명이라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단어를 썼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왜 있어 보이는지 설명하려고 말을 하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근데 그 연구하시는 거는 되게 네. 재미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많고 네. 얼마 지금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타자기의 역사 예. 하는 거 네, 들었거든요. 저 앞에 옛날 타자기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있네요. 아마 네. 보시면 저게 언제쯤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영문 타자기는 또 잘 그 한글 타자기 같은 경우도 이 가끔 뭐 카페 같은 데 많이 있죠. 근데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타자기를 그대로 개조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의외로 많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궁리를 해서 어떻게 기상천외한 발명을 하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약간 취미 생활처럼 연구하고 있는 네, 그런 주제 중에 타자기를 하나입니다. 안광희 선생님이 예. 만들어졌다고 했죠. 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또 보면 되게 재밌네요. 안과 의사가 어떻게 타자기를 만들었을까?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좀 궁금할 법한. 한 2시간짜리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팟캐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과학사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물이나 과학자들이 항상 있죠. 그런데 대한제국 시절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대표 인물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쪽 분야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있죠. 물어봐 주세요. 저도 꼭 물어봐야 됩니까? 질문을 강요하는데요. 이 화법이 되게 좋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네, 물어봐 주세요. 차마 아니라고 못하는 네, 질문. 네. 네. 우장춘 박사 있잖아요. 씨 없는 수박 개발하신. 근데 시험 수박을 개발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시험눈 수박은 일본의 키아라 히토시 박사가 개발을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걸 소개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공학, 육종학을 좀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눈 수박을 사람들 소개를 하시셨고요. 사실 우장춘 박사는 배추 연구에 굉장히 그 뛰어난 역할을 사실 우장춘 박사가 쓰신 그 논문이 네. 이전까지 한국인이 쓴 논문 중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된 논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꼭 우리가 먹는 왜 그 배추 있잖아요. 겨울에 김장김치 만드는 그 배추. 이걸 우장춘 박사님이 품종 개량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품종 개량? 원래는 예전 배추들은요, 이렇게 왜 얼갈이 배추 같은 느낌의 그런 속이 이렇게 실하지 않았을 때요. 가는 거 가는 있죠. 배추. 예. 근데 이거를 양배추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하셔서 만들어내셔서 우리가 겨울에 지금 먹을 수 있는 속이 게 꽉 찬. 네, 그 배추를 만드신 거죠. 아삭거리는 그 식감에. 네. 이렇게 사실 큰. 그 한국 배추 느낌이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장춘 박사님이 이 연구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그 김치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얇은 배추를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얼갈이 같은. 그거 처음 알았네요. 우장춘 박사가 이 품종 개량을 하고 과학적인 영농을 많이 전파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특히 농사 같은 거는
남의 말 듣고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우아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각종 시연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봐라 이렇게 꽃에 약물을 바르고 하면 수박이 씨가 없고 이런 걸 과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대구 지역 지방 신문에 그 시연회에 대한 기사가 실립니다. 근데 신문이란 게 항상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구구절절히 쓰질 못하고 제목이 그냥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시연회 뭐 하고 이제 기사도 한 두세 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살이 붙어서 위인전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거꾸로 그게 바로 잡아진 것이 우장춘 박사도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80년대 말에 이제 일본에서 먼저 우장춘 박사 전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자세한 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우장춘 박사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게 그때 가서 좀 바로 잡아진 거죠. 사실 그 우장춘 박사님은 퍼포먼스의 힘을 아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과학 대중화를 하려면 이렇게 짜잔. 보여줘야 되는 거고 보여줘야 하니까. 이걸 아신 거죠. 네. 옛날 직업이나 과학 드라마는 잘 안 듣기 때문에 이걸 보여줘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네. 하긴 뭐 그때 당시에 뭐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은 내가 농사 이거 내가 다 알지 내가 하는 게 정답이지 그치. 이렇게 또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우리 사장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사실 뭐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해 왔었으니까 과학 분야에서도 억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가요? 한국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질투를 좀 많이 해서.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공부하고 있는데 교실에 와서 막 끌어내고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보이는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었고 일례로 한국인 과학 박사 자체가 매우 적었습니다. 예,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이 뭐 의학 박사는 꽤 있었어요. 근데 의학이나 뭐 농학 같은 좀 응용이 많은 학문을 빼고 과학 공학으로 좁히면 이 박사를 받은 분이 다 해서 12명입니다. 그러니까 36년을 통틀어서 12명이니까 뭐 대단히 적은 거죠. 과학을 특별히 못하게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네. 이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의 교육 기회 자체가 아주 좁았고요. 시험을 못 보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시험 과목 같은 게 이제 법적으로는 일제치하니까 국어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라는 게 사실 일본어고 일본어도 현대 일본어뿐 아니라 중세 일본어 우리가 옛날 문학 시간에 고문 배우듯이 이런 게 나오니까 한국인이 같이 시험을 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구조적으로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말만 들어도 확 짜증이 나긴 하네요. 그렇죠. 하기 싫어지죠.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게. 1931년에 동아일보에 사설이 하나가 실립니다. 사설이 박사 배출을 축하한다는 사설인데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박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몇 안 되는 한국어 신문이 사설로 이렇게 쓴 건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태규 박사라는 분인데 그 몇 안 되는 박사 중에 하나고 일본에서 과학으로 박사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이태규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동아일보가 사설을 쓰는데 사설의 내용이 뭐냐면 총독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첫 과학 박사 나오는데 첫이란 건 일본에서 딴 거고 사실 미국에서 딴 분이 더 먼저 있긴 해요. 근데 박사 따는데 20년이 걸리고 하면 너희들이 조선을 개발시켜주고 이런 거 다 뻥이 아니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 최초의 의학 박사는 이원철 박사님이죠. 네, 이원철 박사님. 미국에서. 네, 제가 아는 이유가 그분이 천문학 박사.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배시네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가 천문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1926년에 네.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변광성을 연구해서 예. 이태희 박사님 화학 예. 원래 교수님도 화학 전공 아니세요? 예. 오, 그렇구나. 다 관계가 있는 정말 기억을 관계 있는 나시는 사람을 것 기억하는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모든 게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박사 학위를 따고 과학 연구에 매진을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셨겠네요. 그 억압 속에서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차별이 눈에 보이죠, 사실은. 드러내놓고 다 차별을 하고 대놓고 차별하죠. 네.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뭐 그 정도의 업적은 사실 전 민족한테 알리고 뭐 자랑스러워해야 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왔던 게 의학 분야라고 해요. 실제 이 시기에 처음으로 한국인 최초의 여자 의사도 나옵니다. 아우, 네, 누구신가요? 서양 의학을 배운 김점동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어. 근데 어느 그 찾아보면 에스더 박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또 이런 운동도 있었다고요. 과학 대중화 운동,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과학 운동에 대한 어떤 열의를 다짐하셨다고. 그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때 많은 분들이 벌써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과학데이 운동, 과학 대중화 운동을 시작한 분이 김용관이란 분인데 이분이 과학 문화가 너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운동을 펴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갈급함을 좀 느끼셨을 네. 것 같아요. 김용환 쌤이 처음에 만든 게 1922년에 그 발명학회였거든요. 발명이라는 건 사실 기초과학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에 가까운, 거의 기술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발명학회를 만드셔서 했는데 1920년대는 이게 잘 통하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인프라가 너무 없다 보니까 선구자 한두 명의 뜻으로는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30년대 이 과학대 운동과 과학 대중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또 탄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제 막혀버리죠. 너무 탄압하니까. 자, 1935년 제2회 과학대회 포스터에 적힌 문구가 아주 강렬합니다.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이야, 예. 참. 이제 과학이 최고다. 예, 짱이다. 네, 그 과학의 당시 불렸던 과학의 노래 있거든요. 네. 무려 홍남판 선생님이 작곡하신 오. 네, 그 과학의 노래인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세모 때에 하늘을 못 날았는데 네. 우리는 새가 아니라 하늘을 못 날았는데 이제 우린 과학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러면서 과학을 막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거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 과학 두 글자가 주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과학으로 뭔가 항상 좋은 것을 발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삶에 항상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더 욕먹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 때문에 사실 과학자도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특히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왜냐면 안 해본 거 하는데 처음부터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너무 신격화돼 있으니까 아톰 이후로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과학자는 실수하면 안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안 되고 과학자가 하는 말이 조금 잘못되면 에이 과학자도 별거 없구나 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 그리고 안타까웠죠. 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1939년 1월에) 한 신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일본이 그렇게 바라던 노벨상을 가져올 후보가 다름 아닌 한국인이다. 요거 어떤 기사 내용인가요? 노벨상을 한국인이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가장 오래된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을철 되면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게. 예. 그 기사 아직도 나오죠. 한국인 노벨상 올해 나오는가 뭐 그런 기사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 기사가 다시 이제 소환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거론된 한국인은 김양하라는 분인데요. 약간 생소하시죠? 네, 되게 네. 왜 노벨상 후보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왜 생소한지는 맨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양하. 예. 이분은 비타민 연구를 하던 분입니다. 이 연구가 나올 당시에 일본의 그 이화학 연구소라는 뭐 지금도 있고 아주 오래된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전공은 농화학을 전공했어요. 농화학이 뭐? 농화학은 화학 중에서 농학에 응용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으로는 비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료랑 식물의 물질 대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농약 뭐 이런 것도.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스즈키 우메타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비타민 B 연구로 유명한 분입니다.
비타민 B가 아시겠지만 쌀 눈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이 쌀의 학명이 오리자 사티바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이제 오리자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외에 발표를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유럽의 학자들이 먼저 이 물질의 발견을 보고하고 이건 두 번째로 발견한 비타민이니까 비타민 B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스즈키 박사는 노벨상은 못 받습니다. 그때 비타민 B1으로 해서 그 에이크만이 받은 거죠. 예. 네, 에이크만. 서양에서 네덜란드 의사 에이크만이 받았거든요. 아. 딱 비타민 B1으로.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이 더 훨씬 더 아깝다고 생각하는 예. 거죠. 참 궁금한 게 어떤 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누군가가 수상을 하면 같은 분야에서는 상을 주질 않나요? 같은 업적으로는 힘들죠. 더 원래- 진전된 업적이라면 예. 받을 수 원래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같은 분야라도 더 진전된 더 진전되면 경우는 돼요. 나오면은 네. 이제 줄 네. 수는 있는데 실제로 받은 사람도 네, 있어요. 실제로 아. 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원충 발견한 사람도 받았고, 어. 그다음에 말라리아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것도 받았고, 말라리아 치료제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럼 아까 그 얘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김양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래서 김양하 선생이 예, 예. 대학을 졸업하고 이화학연구소의 그 스즈키 연구실에 네. 취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당시 세계적으로 봐도 비타민을 연구하는 팀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비타민 B도 계속 연구하지만 뭐 C, D 이런 걸 연구하다가 김양하 선생이 비타민 E를 정제하는 방법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정제법보다 효율이 좋고 이제 고순도의 비타민 E 결정을 얻는 방법을 발견을 했는데 그 연구원 중에 한 분이셨던 예, 거죠. 예, 예. 예. 그 업적이 이때 동아일보에 실리면서 노벨상도 가능한 업적이라고 소개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잊혀진 거죠? 저희 어. 교과서에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간단히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업적을 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한 80~90%는 월북하셨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근데 그 39년 이후로 사실 계속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긴 하네요. 가능성은 아주 일찍 발견을 했지만, 일본은 여러 명 받았죠. 일본 받았죠. 그렇지 일본은 뭐 계속해서 많이 받았죠. 그 일본이 우리가 일본한테 굉장히 짓는 걸 싫어하는데 과학이나 이런 분야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싫어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싫은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 제 같습니다. 조카 중에 하나가 남자인데 남자애들이 어릴 때 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막 게임하고 치고 하면 막 울고 그럴 정도로 싫어해서 야, 너 그렇게 지는 거 싫어하는데 공부 1등 못하는 건 괜찮냐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네, 그건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건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그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네. 1888년 4월에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는 프랑스 신문의 오보 기사로 이제 이 노벨상 창설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아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라는 그 기사가 이제 실린 건데 이제 알프레드 노벨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살아 있는데 내가 살아 있는데 부고 기사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또 노벨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요? 사실 이거는 보니까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네. 정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노벨이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이 재단의 수익금을 나눠주고 그들의 공을 치하해라라고 유언장에 남긴 건 사실입니다. 기사 때문에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건 지금은 사실이 아닌 아니라고 것처럼 지금 얘기하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프랑스 기사가 원본이 발견이 된 적이 없대요 아직. 아 그것도 약간 그 썰 네, 중에 하나고. 썰이고 그냥 하나의 스토리처럼 그냥 뜯어놓은 얘기지. 음. 그래서 뭐 노벨이 그 노벨상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근거가 좀 없는 얘기인 걸로 지금은. 아 근데 사실 뭐 그런 썰들 때문에 더 그 노벨이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이 노벨상을 만들었으니까 스토리는 이제 아주 스토리가 되죠. 스토리를 뭐
완벽하죠. 그리고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면 실제 그 기사 이야기와 상관없이 노벨도 그런 걸 알고 있었겠죠. 의식하니까. 그가 뭐 그 노벨상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목적은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 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류를 위한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라는 유언을 또 남겼어요. 이거 멋있는데요? 저는 근데 방금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정말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인류에게 정말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까? 이런 어떤 그 성과를 남겼을까? 아니겠죠. 인류는 뭐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노벨상 위원회도 실수를 하죠. 가끔. 아, 실수가 되나요? 다른 사람들 준 경우는 있어요. 아, 네. 상을 잘못 잘못 준다고요? 전달이 네, 예를 들어서 요하네스 피비게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생쥐한테 어떤 이제 기생충에 감염된 먹이를 먹여서 암을 일으켰다라는 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당시에도 암이 되게 문제였는데 암이 왜 일어난지 몰랐거든요. 근데 암의 원인 중 하나가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와서 몸에서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일으킨다라는 걸 동물 실험으로 증명했다라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실험이 잘못된 거였어요. 실험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해서 암을 일으키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신 분은 따로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노벨상을 받는 바람에 그분은 노벨상 수상자에서 제외가 돼버렸거든요. 아이고야. 이렇게 잘못 주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노벨상을 한 번 주면 이게 낙장불입이라서 회수도 안 합니다. 그 노벨상을 거부한 과학자도 있어요. 안 받겠다고. 뭐 어떤 이유 때문이죠? 뭐 사실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치 독일에서 독일이 이걸 굉장히 싫어해서 독일 출신의 과학자들 못 받게 했었어요.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수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인류를 이제 말라리아에서 구원할 살충제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파울 헤르만 뮬러입니다. 그가 개발한 살충제 이름이 이제 DDT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요거 아닙니까? 네, 방구차라고도 불렸고 친구에서 또 아주 그 명장면이 있었고 막 따라가는 그거 아닙니까? 따라다니셨어 혹시? 저는 어려서 그 잘 뭐 영화를 처음 뭐 그러기에는 너무 생생하게 방금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 근데 그게 DDT였나요? 뿌리는 게? 네. 근데 오. 기억하실 정도면 아닐 가능성도 가능성도 높아요. 있고요. 70년대 이후에는 많이 예. 금지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72년에 미국에서 금지를 하고 한국도 79년에는 금지가 돼서 소독차의 살충제 성분은 바뀝니다. 저도 이제 뭐 옛날 검정고무신 이런 만화 같은데 보면은 직접 1960 모른다는 걸 강조해서 열심히 1960 연구해서 만화를 통해서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또 격세지감이 느껴지도록. 네. 무튼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저게 사람한테는 무해한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했거든요. 그 냄새는 좀 물질이 나요. 냄새는 안 져. 아 근데 실제로 따라다녀 그걸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보셨구나.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흡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아무런 문제가 아직 없다고 괜찮은 것 생각했죠. 같은데. 그리고 없을 그게 리는 없을 텐데. 사실 DDT의 원리가 곤충은 사람처럼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네. 몸에 나 있는 작은 구멍으로 이게 그 호흡을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DDT가 징그러워요. 들어가서 네. 이제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을 뭐 그 흡수해서는 뭐 당장 크게 흡수하는 문제가 것보다는 아니죠. 자기 그때 입은 옷이나 머리에 있는 벌레들을 죽이는 효과가 더 네, 컸을 더 거기 커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아마 몸에 좋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많이 뿌리고 실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사실 DDT가 개발됐을 때는 이거만큼 안전한 살충제는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살충제들은 비소가 대표적인 듯이 곤충도 죽였지만 사람한테도 해로웠는데 DDT는 사람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워도 사람이 당장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네, 이런 효과가 당장 나오지 죽진 않았기 않거든요. 때문에. 네, 이게 이제 1962년에 나온 레이첼 가슨의 그 유명한 책 침묵의 봄에서 이제 여기서 고발을 했고 그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DDT가 굉장히 좋은 살충제였던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굉장히 안정해요. 다시 말해서 한번 뿌려놓으면 효과가 몇 년을 가요. 그래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뿌리면 되니까. 경제적이니까. 네, 근데 이게 한 번 뿌리고 안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계속 쌓이고 심지어 이 파울 밀러가 테스트한 그 유리 상자가 있는데 파울 밀러 유리 상자 안에 이제 곤충도 집어넣고 이 DDT 뿌려서 죽는 거 확인했는데 그 유리 상자를 안 닦으면 이게 5년이 넘게 이 살충력이 유지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거 얼마나 경제적이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예, 되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썼는데 예. 이 환경이 계속 쌓이면서 생물의 몸에 들어오고 이 DDT가 또 지방에 쌓이거든요. 생체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 몸에 그러면 들어도 또 분해 안 계속 되고 쌓이는 계속 남아 거예요. 있는 수십 거죠. 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동물들이 직접 DDT에 노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내에 환경에 뿌린 농도의 막 10만 배, 100만 배가 막 쌓이면서 뭔가 이상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가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금지가 된 거죠. (1949년에는) 전두엽 절제술 개발에 성공한 의사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또 수상을 했는데요. 이게 전두엽 절제술, 뭐 말 그대로 전두엽을 이제 잘라낸다라는 수술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질병에 굉장히 폭력적인데요. 코를 통해서 얼음 송곳을 뇌로 집어넣어서 여기를 파괴해요. 전두엽을. 이걸 파괴해 버리거든요. 아니면 여기로 이제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파괴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 파괴를 시술 하면- 방법이 그렇다. 그래요. 뇌 일부를 파괴를. 죽여버리는 여기 거예요, 죽여버리면 네. 문제가 이 전두엽에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사람의 이성과 이런 걸 관장을 하는데 이거 파괴가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요. 모든 의욕이 사라져요. 사장님보다 더 그냥 무기를 캐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건 심각해. 근데 당시 사람들로서는요, 막 그 소위 말해서 막 정신을 잃고서 막 폭력적으로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갑자기 얌전해지는 거예요. 거의 무생물. 그러다 보니까 정도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아 그래서 근데 그 치료가 됐던 거죠. 오래전 영화긴 한데 뻐꾸기 등지로 날아가는 네. 새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시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한번 그 탈출을 시도했던 그 환자가. 근데 시술을 받고 나서는 이제 거의 이렇게 멍하니 먼 산만 네. 바라다보고 있고 진짜 거의 좀 기능을 못하는 그 장면이 어릴 때 기억은 굉장히 끔찍하고 소름 끼쳤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더 이상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이유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여동생도 이거 봤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회에 아주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해요. 이제는 인간을 알 수 있다는 좀 믿음이 약간 지나치게 커졌던 시기가 있고 그때 또 이런 시술들이 정당화가 됐던 거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는 역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 시대에 따른 부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좀 너무 자신감에 찼을 때 저질렀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의도치 피해자들도 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어찌 라고 보면 했는데, 자만이었던 거네요. 네, 근데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근데 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본인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게 늘어났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HM이라고 해서 헨리 몰레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뇌전증이 너무 심하셔서 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 일부를 절제를 했거든요. 거기만 절제하면 더 이상 발작을 해야 하지 않을 거다. 수술이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발작이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해마 부분을 잘라냈는데 이 부분에 사실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나니까 이분은 계속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평생 동안 그 수술하기 이후의 삶을 한 번도 기억할 수가 없었대요. 뭐 이런데 그렇게 알면서 아, 이 해마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장기 기억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 그분은 평생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사셨겠죠. 어찌 보면 그런 수술이나 그런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또 네. 알지 못했던 그렇죠. 사실들이니까. 노벨상의 흑역사로 꼽히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1918년 화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 근데 이분은 이제 노벨상을 왜 받았냐? 식량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왜 흑역사로 남아 있을까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비료를 만든 네. 분이죠. 인공적으로 비료를. 그 보통 비료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성분 질소인데 네. 질소를 합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대기 중에 질소가 78%나 있거든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요. 공기로 빵을 만든다. 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어요. 예. 하버가 이제 N2와 H2를 그 고온 고압의 탱크에 넣고 번개를 친 거죠. 전기를 막 때려주니까 못 살게 구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얘네가 쪼개져서 NH3가 된 겁니다. 암모니아가. 암모니아를 만든 거죠. 암모니아를 네. 만든 거. 그래서 흑역사로 남아있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자체는 그거까지는 굉장히 아니고, 중요한 예, 거죠. 예.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마한 좋은 네, 일이죠. 성과인데 네. 그렇다면 이분이 왜 한 다른 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가스를 합성하는 게 전문가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스를 가장 합성을 잘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중엔 유용한 것도 있지만 해로운 가스도 나오는 거죠. 독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가스. 특히나 이분이 유태인인데 네. 당시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네.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을 학살했을 때 썼던 대표적인 물질이 독가스인데 독일계 유태인. 예, 네, 이분이 많이 만들었어요. 동족을 결국은 그렇죠. 자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나았을 뻔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적극적으로. 예,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노벨상을 받은 업적은 아마 노벨 화학상 역사상 거의 최고 예, 피해 업적일 업적 중에 거예요. 하나로 가장 꼽히는- 많은 사람을 살린 네. 발명이거든요. 살리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렇죠. 또 희생시켰던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업적과 너무너무 나쁜 업적. 실제로 이 하버법의 발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지구의 토양에 쌓여 있는 질소의 양이 확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정말 유기체로 들어갔다 나온 질소만 돌고 도는 거였는데 이제 공기에 있는 질소가 마구마구 땅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멜서스 인구론이 있잖아요. 그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언젠가 우리는 다 기아에 시달리게 됐다라는 걸 깬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농업 생산량을 식량을- 엄청나게 늘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80억 정도 인구가 살 수 있는 게 사실 그만큼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바탕을 만든 사람이니까 정말 수십여 명을 살린 사람인데 또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되게 양면적인 인물인 거죠. 본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그러니까 그 재능을 조금 더 좋은 일에 좀 쓰고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후대에서 더 이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았을 텐데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자, 우리가 과학을 바라볼 때 얼마나 발전했나 보다도 어떻게 발전했나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의 뭐 731 부대 나치의 또 생체 실험 아주 대표적인 그 예죠. 그런 식으로 무슨 전쟁에는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포로라는 그런 인간 실험 대상을 대상으로 약간 미친 과학자가 수많은 실험들을 실시하는 경우도 네.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꼭 전쟁 때만 하는 건 아니라고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미국의 터스케키 매독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1932년부터 거의 몇십 년간 지속됐던 실험이에요. 뭐냐면은 매독에 걸렸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사실 매독 치료제가 1930년대 말에 이제 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나와서 있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그 낙후된 지역, 빈민가였대.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 매독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관리해주겠다라고 하면 치료한 척하면 내버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혹은 얼마나 지나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실험을 수십 년 동안 했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악마적인 의도를 갖고 있네요. 이거는 특히나 이 저소득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많이 됐고요. 나중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W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id was shameful, and I am sorry. 사건이 폭로되고 30-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이미 그때 희생자들은 다 거의 세상에 안 계신 시기.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과학자한테 양심이 없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과학자한테 안정망이 없게 되면 진짜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과학 철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과학의 발전의 경우에 항상 최초의 대상자가 있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목숨 걸고 거기에 실험을 해야 되는 최초의 자원자 혹은 최초의 희생자는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이 최초의 희생자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는 희생시킬 수 거냐.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람을 상대로 실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도장을 막 이렇게 수십 개를 받아야 되고 의료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사회과학에서도 연구윤리가 생겨서 내가 인터뷰 조사를 한다고 할 때도 내가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어떤 뭐 트라우마를 남긴다던가 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역시 심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그 답답하면 나한테라도 하는 거죠. 나한테까지는 아니고 사실 약간 비슷할 수 있는 사례가 한국에 이제 종두법을 들여온 분이 지석영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요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실험을 합니다. 이 지석영 선생이 종두를 배워온 게 부산의 일반 환자 대상 병원은 아니고 부산이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일본 해군하고 상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조그만 진료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의사들이 종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갑니다. 가서 종두법하고 종두약하고 이걸 받아서 올라오는데 중간에 이 충청도에 처가가 있거든요. 그 장인 어른이 늦둥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주 어린 갓난 처남이 있는데 그 갓난 아기가 한국 최초의 그 종두 접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한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네. 그래 놓고는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죠, 며칠 동안. 그쵸. 처가에서 그 귀여운 늦둥이한테 이렇게 놓고. 근데 며칠 지나서 책에서 본 대로 이렇게 제대로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부터 좀 밥도 넘어가고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헬리코박터 뭐 하는 그 유산균 음료 선전에 나오셨던 베리마샬 박사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가 사실 위암, 위궤양, 뭐 위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려질 때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통념이 뭐냐면 위에는 위산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 박테리아가 사느냐 못 산다 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실제 헬리코박터 배양액을 키운 다음에 이걸 마셔서 본인이 자기한테 직접. 위궤양을 일으킨 다음에 이거를 제균제로 없애서 위궤양이 사라지는 걸 보여줘서 이거 증명을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정도로 어떤 그 200% 왜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그리고 얘기잖아요. 이제 답답한 거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체 시험 함부로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근데 그 첫 스타트가 없었으면은 사실 발전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해야 하는데 답답하니 이제 내 몸을 사용하는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연구 윤리가 만들어지고 이 자원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거죠. 유레카로 알려진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쟁 무기를 또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걸 또 촉구하는 편지를 당시 그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보냈다고 하기도 해요. 이 과학에 대한 윤리 기준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뭐 제도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판단을 과학자들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요? 안 맡겨주던데요? 안 맡겨진대요, 아무도? 네, 안 맡겨주던데요? 과학자가 자기 거 쓰라고 허락을 안 해줘요. 네. 하긴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조금 미묘한 문제인 게 네. 그러니까 과학자의 윤리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직업 윤리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과학자가 얼마나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조금 결이 다른데 근데 이제 다만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표현이 좀 막연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의 내용 내가 연구한 결과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원하는 거와 크게 다른 방향일 경우 그대로 공개를 해도 괜찮느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일 수도 있고,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이 지식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 또 이런 딜레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자의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쟁이 될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후자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뭐 개발자 의도가 선하게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의해서 악용되고 뭐 크게 사건이 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세계적 책임이 좀 넓어진 게 그 악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그러기 요즘은 쉽지가 조금 더 않죠. 반영을 하고 있죠. 쉽지가 네, 그러니까 않죠. 어쨌든 거기까지 한번 생각은 해보자는 거죠. 뭐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아주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기도 했지만 이게 윤리가 배제돼 있을 때 이게 오히려 무기가 돼서 우리를 찌를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를 하는 것 자체를 말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윤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책임을 묻고 안 묻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윤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해야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덜 힘들게 만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덜 상처 입히는 기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들어져야 과학자들이 윤리적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지. 윤리적 판단의 어떤 윤리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나는 여기까지 지킬게 라고 해서 같이 합의하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 지켜 하면은 분명히 안 하는 사람이 안 있을 지킬 거예요. 방법을 막 연구하기 찾겠죠. 네. 앞으로 뭐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과학의 날이라서 좀 밝은 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왠지 모르게 얘기가 끝나니까 마음이 뭔가 좀 무거워지네요. 오늘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잡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뭐 조금 무겁고 어두운 얘기긴 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잘못 네.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과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love science.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교수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과학의 날을 맞아서. 구과학의 날. 구과학의 날. 네. 100년 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은 반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학이 남긴 유산 중에 긍정적인 것만이 있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되돌아보면 이게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반성할 수 있고,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잘못을 알고 돌아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도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습니다. 아주 멋진 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오늘도 역시 그 음악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 밥 딜런 2016년이네요. 찾아보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꽤 됐네요. 네, 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밥 딜런의 음악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연준아가 좀 준비해 주시죠. 네. 네. 뭐 이분은 뭐 워낙 명곡들이 많은데 오늘 준비한 곡은 이제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입니다. 질문의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 굉장히 뭐 철학적일 수도 있고 시적일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인데, 그 불어오는 바람 속에 정말 좋은 희소식들만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좋습니다.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